저는 학교에서 이제 게임과 인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이제 게임 개발이나 이런 쪽에 이력은 없어요. 없지만 이제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이제 인문학도로서 이런 게임 체험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교과목도 만들고 또 관련한 글도 좀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창의적 게임 기획 방법론이라고 해서 마치 이제 게임 기획에 대한 이제 강의처럼 보이지만 게임 기획은 아니에요. 게임 기획은 아니고, 네, 그 게임 기획보다는 게임적인 어떤 요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무엇을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게임의 본질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이런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끊임없이 탐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했던 수많은 게임들이 다 어떤 공간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공간을 탐험하지 않는 게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공간을 탐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주인공이 이동하지 않고 시작하는 게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 첫 화면부터 어때요? 내 캐릭터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갈 곳이 어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찾지 않습니까? 결국 이동을 해야지만 액션이 생기는 거고 이 공간에 어떤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런 탐험형 그리고 탐색형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생각해보면 게임의 기본적인 본질은 어떤 이동과 탐색에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어떤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최근의 어떤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전 게임들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에 있는 미스트라든지 둠 같은 이런 게임은 1993년 생이죠. 여기 아마 93년생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본인의 나이만큼 이 게임이 이제 지금 이 세계에 나온 거죠. 이 두 개의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게임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최초로 3D 공간을 제대로 탐험하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둠 시리즈를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물론 위아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좌우 그리고 스프레이트 옆으로 이제 수평 이동 이런 개념 정도만 있지만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왜냐하면 그전 세대의 그 게임이란 것은 그런 공간 이동을 전혀 꿈도 못 꿨던 그래서 간신히 그냥 3D를 흉내내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 미스트라는 게임도 그 시기에는 정말 그 풍미를 풍파를 일으켰던 이유는 저렇게 공간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게임 속 공간 자체가 풍부한 의미로 가득 차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최초로 알려준 그런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9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중요한 공간 탐험과 관련된 중요한 게임 한꺼번에 태어난지는 모르나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고 어찌됐건 이제 우리가 84년 경부터 그 구글 어스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디지 그런 꿈과 욕망들이 이제 93년 즈음에는 이런 게임 공간에 대한 탐색 여부로 이렇게 선물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석구석 저 공간을 탐험하는 경험을 드디어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공간이 열렸고 이걸 그냥 우리가 즐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인식한 어떤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가 이제 가상의 세계지만 게임 속 세계지만 인식해낸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인식의 방법으로
또 다시 이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인지 체계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지만 이런 가상의 새로운 어떤 그 인식 툴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인위적인 의미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인위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으로 다시 또 세계를 다시 바라보기 때문에 세계가 내비게이션화 되지만 내비게이션된 그 가상 공간이 다시 세계화 되는 것이죠. 뭐 아무튼 이런 얘기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 초창기 이제 게임입니다. 이저 바드테일이라는 게임의 한 장면이고요.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장면이 바로 바드테일의 플레이 장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도스로 얼마든지 구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저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사실 맵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저 장면처럼 모는 종이를 사다가 그려내고 게임을 했었죠. 초창기에는. 지금은 이렇게 게임하라 그러면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을 수가 없거든요. 웹이 열리지 않는가? 왜 웹 기능은 없는가? 그리고 왜 이 이제 공격과 뭐 이 방어가 공격이 저기 뭐야 그 괴물들을 만나내는 이 횟수가 랜덤인가? 그러니까 그냥 알 수 없이 이 공간을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참을 수가 없거든요. 네티즌들은 지금은. 그러나 하여튼 초기에는 그것만으로도 별세계였기 때문에 저렇게 모는 종이에다 하나하나 내가 앞으로 가보고 또 벽이 있으면 벽이 있다고 체크하고 또 옆으로 상점에 들어갔다가 상점에서는 어떤 물건을 팔더라 하면서 또 이렇게 메모를 하고 하면서 마치 이제 대동여 지도를 만들어 가듯이 저렇게 지도를 만드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시기에는 이렇게 원시적인 어떤 그런 게임이었지만 오히려 이 공간에 대한 탐색과 뭐 탐험 능력이라고 측면에서는 훨씬 더 강렬한 경험을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뭐 모바일 게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끔 해보면은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게임 꼰대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기가 이 버튼들이 많이 있죠. 그냥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표시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클릭을 해버리면은 목표 지점까지 그냥 알아서 가는 거죠.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그럴 때 이 게임의 상당 부분의 그 매력, 그러니까 이 공간을 구석구석 만져보고 탐험하는 그런 매력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건 워프 시키는 거랑 별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클릭을 했는데 워프 하면 되는 건데 사실 굳이 그 뭐 자동 주행을 통해서 주변 풍경을 보여줄 필요도 없는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탐험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보면 탐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초창기에 이런 게임이야말로 오히려 더 이 탐험의 욕구를 자극하고 경험을 충실히 시켰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게임 체험의 상당 부분이 이동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초창기 게임부터 바로 그런 이동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이렇게 충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We're in his domain now. Look at this map. Memorize it. Your memory may save your life. Do you see this room? Yep. That is where the darkness lies. 네. 그 지금 보고 있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영화 좋아하시는 분도 아실만하고 그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도 당연히 알만하죠. 네. 사일런트 힐이라는 게임을 영화한 사일런트 힐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게임화된 영화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호평을 받았던, 지금 역사가 한 20년 넘었죠. 그 게임이 영화화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다 이제 실패했는데, 이 영화만큼은 상당히 이제 게임의 어떤 그 요소들을 잘 녹여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어떤 몬스터를 잘 구현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어떤 건물을 들어가기 전에 뭐 맵을 본다던가 아니면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이제 맵을 본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죠. 그래서 오히려 게이머들은 이런 장면을 보고 굉장히 열광했었습니다. 야, 이 감독은 진짜 게이머다. 영화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이 장면을 이 게임에서는 아니,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잖아요. 맵을 보는 행동이.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영화 문법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이 게임을 이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런 식의 이제 지도를 얻게 됩니다. 해보신 분은 알고, 뭐 비슷한 게임들 해보신 분은 그냥 유추하시면 되죠. 저렇게 그 들어갈 수 있는 방과 들어갈 수 없는 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열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서 뭐 문을 돌린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고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게임할 때. 사선으로 개걸음으로 이렇게 갑니다. 예. 그 복도를 이렇게 훑어내는 거죠. 그냥 빨리 귀찮으니까 막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몸으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계속 A 버튼을 눌러가지고 열리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열리는 곳과 열리지 않는 곳을 빠르게 스캐닝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 게임을 다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러한 게임의 본질은 더듬기다. 그러니까 길찾기라는 개념에서 보면 마치 이제 뭐 이런 시각적인 어떤 그 매개를 통해서 어떻게 최단 루트로 우리가 움직일 건가 이런 이제 말 그대로 시각과 이동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게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끊임없이 더듬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벽을 더듬고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다 만져보는 거죠. 만져봐야지만 이런 식의 이제 지도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초창기에 그 바드테일도 비슷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 게임들은 다 이 심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칸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던전 안에서 한 칸 뒤밖에 못 봅니다. 한 칸 앞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더듬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비교적 뭐 옛날 게임들만 이런가. 그렇지 않죠. 요즘 뭐 수많은 오픈월드 게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서도 우리가 뭐 시각적으로 굉장히 탁 트이는 어떤 그런 화면들을 보지만 별로 그 화면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저건 그냥 렌더링 돼서 나를 속이고 있겠지. 심도가 있는 것처럼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가봅니다. 가보고 뭐 주변에 또 떨어진 거, 주어진 뭐 주울 게 없는지 끊임없이 그냥 뭐 버튼을 눌러대면서 만지죠. 결국 공간을 끊임없이 훑어대고 만지는 것이 이 공간 미학 혹은 이 탐색 미학의 핵심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뭐 좀 뭐 이렇게 번박한 그런 이제 결론이지만 플레이어란 누군가 게임 속의 시공간을 더듬어 훑어내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좀 바꾸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인지 상황을 시뮬레이션에서 게임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그 실제 시뮬레이션 그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성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인지성, 뭐 인지 감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훑어대고 만지는 그런 경험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공간을 그냥 내가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다가가는 것만은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갑작스럽게 퀘스트를 지금 깨고 있는데 내가 그냥 한 번에 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지역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럼 어때요? 불안합니다. 이것 말고 더 있을 텐데. 이렇게 쉬울 리가 없을 텐데. 하면서 또 그 나머지 공간을 막 훑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다 열어 제끼지 않습니까? 그 공간들을. 그래서 또 확인하는 거죠. 내가 빠뜨린 게 없는지를 또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 이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동을 통해서 전체 그 공간을 점유하는 거. 뭔가 이제 자기의 경험과 감각으로 점유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 탐색 미학 혹은 뭐 내비게이션 미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쌔신 크리드 같은 이런 게임 보면 이제 신뢰 도약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기서 뛰어내리면 그 공간이 이게 열리죠.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정보만으로는 이 성이 차지 않습니다. 뭐 이런 공간이 있고 이런 맵이 있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공간 안을 내가 돌아다니고 뭐 말 그대로 어떤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맵을 열고 또 그 맵 안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훑어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 게임 경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 대한 점유가 왜 중요한가? 이건 이제 삐아제 이론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삐아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뭐 높고 낮음이 있고 그리고 뭐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 곳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이런 그 형 이상 뭐 그 뭐야 선험적인 어떤 그런 감각들을 미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만져보고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뾰족한 거를 만져보고 아야 아파 저렇게 뾰족한 것은 건들면 안 되는 것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좀 높은 곳에서 한번 떨어져 봄으로써 이래선 안 되는구나 아픔이 있구나 하면서 그 높은 곳을 약간 주저하게 되는 그런 감각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높고 낮음에 대한 감각들을 이제 몸 안으로 가져오게 되고 공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런 뭐 촉각적 감각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이런 4차원, 뭐 3차원 공간에 갑자기 뚝 떨어져서, 최적의 루트는 A에서 D로 가고 D에서 Z로 가는 거군. 이렇게 계산하는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입안에 다 넣어보고, 만져보고, 손으로 훑어대고, 이러면서 뭐 좋고 나쁨에 대한 분별을 하고, 뭐 위험하지 않은 것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 감각을 얻어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어때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내 경험이 녹아있는 그런 공간들인 거죠.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그 공간 인식 방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입되어 있는 공간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 공간을 인식하는 존재고 그게 바로 지금 사실은 제가 게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던 이 점유랑 거의 유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게임들은 원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복돼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견해보다는 오히려 초창기 게임이 훨씬 더 우리들의 인지 과정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디자인이었다는 걸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그냥 목적지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하게끔 만드는 이런 이동 방식이야말로 오히려 비인간적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이동할 수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자동차든 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범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딘가 이동하더라도 사실 우린 가만히 있진 않아요. 시각적으로 훑어내죠. 손으로 못 만지더라도 대충 시각적으로 보면서 감응을 하려고 하죠. 그 시각적인 어떤 그 풍경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촉각적인 어떤 행위 속에서 공간을 우리가 점유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인지 과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게임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현실이 있고 그리고 초창기 게임에서 오히려 그게 굉장히 잘 드러나더라는 걸 오히려 발견하게 된 그런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래서 그걸 그냥 같이 좀 말씀드린 거예요. 게다가 근데 그 공간이 그냥 잘 인식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어떤 공간에 갔는데 말 그대로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이야. 또 어디 갔는데 또 비어 있는 공간이야. 이러면 여러분에게 그 공간이 인식되겠습니까? 인식이 안 되죠. 아까 그 코그니티브 뭐 인식론적인 뭐 인지적인 어떤 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감각이에요, 감각. 그건 아픔의 감각일 수도 있고, 뭐 기쁨의 감각일 수도 있고, 뭔가 상쾌한 감각일 수도 있고, 공간마다 특유의 어떤 그런 감각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간들을 우리 머릿속에 매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 GTA 같은 게임들인 것 같아요. 이거 뭐 GTA 3인데 다 옛날 게임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그 버전 그 화면 자체를. GTA가 꽤 훌륭했던 것은 다시 플레이해 보니까 그 모든 지역들이 다 좀 이렇게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깽단, 특정한 깽단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제 점유하고 있는 그런 깽단
가면은 또 지네끼리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내가 뭐 직전 퀘스트에서 또 이 적대적 관계를 갖게 되면은 그 지역에 가게 되면 또 그만한 또 반응을 보여줍니다. 저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막 총알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 GTA 속에 있는 이 공간은 하나의 어떤 정서적 공간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우호적인 공간들도 존재하죠. 퀘스트 플레이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그래서 내 경험 안에 각인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체험을 시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영악하게 이제 만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이 같은 게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 알렉스 와브로라는 사람이 쓴 이제 글 중에 한 부분인데 제가 인상적이어서 소개해드리면은, 이 사람이 이제 프레이라는 게임이 어떻게 이제 공간 자체가 그들의 스토리를 말하게끔 만들었는가라는 것에 대해 분석을 하는데, 이 게임은 이제 뭐 장르적으로는 이머시브 심 장르입니다. 이머시브 심 장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몰입을 위해서 이 공간의 디자인 자체가 매우 리얼리스틱하게 이제 그 만들어진 그런 게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선형적인 어떤 그런 플레이를 모두 다 가능하게끔 만들려고 노력한 게임들을 말하죠. 그래서 장르라기보다는 사실은 게임의 철학에 가까운데 오늘날엔 아직은 이제 장르라고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레이란 게임의 재밌는 점은 이 곳곳의 장소에 그 물건들이 이렇게 배치돼 있거든요. 근데 그 물건들이 사실은 이제 외계인이 변한 어떤 그런 물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물건도 있지만 외계인 자체가 물체화 돼가지고 그 안에서 나를 이제 트랩처럼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뭐가 놓여 있는데 그걸 내가 만져봤을 때 이제 이게 적인지 말 그대로 그냥 오브젝트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제 쓸모없는 공간은 없는 거죠. 이 모든 공간은 사실은 잠재적 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뭐 풍부한 의미가 이제 생성되는 그런 공간들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이의 이제 우주선 공간은 모든 곳을 샅샅이 훑어본 이유가 더 강해지죠. 물론 게이머는 그런 의미가 없어도 다 훑어봅니다. 기본적으로 막 가보기도 하고 다 만져보지만 그 이상으로 더 만져보게끔 만드는 디자인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이 이머시브 심 장르의 특징처럼 이제 이게 뭐 특정한 레벨이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다음 단계로 그냥 갑자기 뭐 점프 씬을 통해서 뭐 이동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이 모든 공간이 다 열려 있고 로딩 없이 사실은 그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게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속이죠. 속이는 연출을 하죠. 그냥 이렇게 거대한 우주선이 있는 것처럼 하고 챕터 A에서는 뭐 어디까지만 개방해버리고 그걸 깨고 나서 로딩을 통해서야만 뭐 다음 뭐 해치로 올라가게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모든 그 단계의 그 공간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머시브 심 장르의 아주 독특한 측면인데 그러니까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철학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 가상 세계를 만들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레벨 1자리의 뭐 초보조차도 어떤 꼼수를 통해서 그 공간을 탈출할 수 있게끔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드런 장르의 상당 부분이 그 이머시브 심 장르를 통해서 이렇게 경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꼼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이런 버그와 이런 가까스의 공간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창의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버그를 찾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이머시브 심 장르는 어떤 특정한 공간을 어떻게 빠르게 통과할 것인가, 플레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이제 주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하간 다시 돌아와서
공간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놓여 있지 않는다. 예, 게임적 어떤 경험 속에서 이제 내 안으로 기입되는 것, 플레이의 마음속으로 기입되는 것인데, 때로는 이제 플레이 같은 이런 게임 디자인은 그 안에 이제 수많은 오브젝트들을 배치를 해놓고 그것들이 잠재적 적으로서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세계관 혹은 시나리오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공간을 다 훑어댈 만한 이유가 있게끔 이제 디자인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플레이어는 게임 속 시공간을 더듬고 이제 훑어내는 존재다. 이렇게 한번 더 제가 규정을 해봅니다. 뭐 이건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미학은 아니지만 뭐 심즈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이런 연구 결과가 또 있다고 하죠. 심즈 4에서 하루에 죽는 심은 28,000명이다. 사실 더 있겠죠. 예. 그러니까 많은 심즈 플레이어들이 자기 심을 계속 죽인다라는 걸 고문을 하고 이렇게 뭐 방 안에 가둬서 외롭게 만든다든가 화장실을 없애버리는 방 안에다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풀장에다 집어넣어서 뭐 익사를 하게 한다든가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 심을 괴롭힐 방법을. 근데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이 가설은 게이머의 폭력성 문제였습니다. 이 연구에. 근데 사실은 폭력성보다는 호기심이라는 그 저기 키워드 때문에 사실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이래도 죽나? 저래도 죽나? 이 시스템의 한계는 무엇이지? 라는 어떻게 보면 게이머라면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이 호기심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심이 많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심만 죽겠습니까, 여러분? GTA5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GTA5 수어사이드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그러니까 자기 플레이어를, 자기 캐릭터를 창의적으로 죽이게 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죠. 높이 한 뭐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져 매달아 놓기도 하고 뭐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이제 우리들이 이 게임적 공간과 그리고 게임 속에 있는 객체들을 계속해서 한계 실험을 하는 그런 것이 게임의 사실 본능 안에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이제 게임 플레이를 창조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그 동력인 것 같습니다. 원래 사실 게임의 룰만 그대로 따른다면 창조적일 리가 없죠, 여러분. 그냥 즐겁기만 한 것이 창조적이지는 않죠. 즐거움 자체가 창조에 도움은 되겠지만 즐거움 뿐이겠죠. 근데 창조적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바로 이런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룰의 한계를 자꾸 파악하려고 하고 허점이 어디지? 이 게임의 뭐 맹점은 어디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버그도 발견하고 뭐 글리치 현상도 발견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다른 플레이를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탐색, 훑어내는 이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창의적인 어떤 이 플레이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이는 이제 한편으로는 게임을 소진시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훑어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제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게임의 수명을 단축시키죠. 그 개발자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업데이트를 빨리 해줘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작품을 또 빨리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워낙 뭐 세상에는 네티즌들이 많고 플레이어들이 많다 보니까 한 달, 두 달이면 뭐 소진돼 버리죠. 어떤 게임은 나올 건 다 나오게 되죠. 플레이의 경우의 수 자체가. 그러나 동시에 그 게임을 완벽하게 그냥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네,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소비라는 얘기로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소진이라는 얘기로 쓰고 싶습니다. 소진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진은 어찌됐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성을 끌어내고 동시에 소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냥 있는 것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퀘스트를 그냥 끊임없이 뭐 다 찾아서 플레이한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트로피 있잖아요, 트로피. 예, 트로피를 이렇게 딴다던가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것들을 훌쩍 넘어선 그래서 개발자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가능성들을 이제 끌어내서 소진시키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월드 레코드 뭐 이런 이제 스피드 대회들이 게임 스피드 대회들이
이제 주로 이런 소진하는 어떤 게임 모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더 해서 뭐 게임을 좀 이렇게 수정을 가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사가 허용하는 순간 이 소지는 훨씬 더 창조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그 모드는 둠 모드죠. 네, 지금까지도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모드고요. 와드 모드들이. 이 모드를 통해서 정말 수만 건, 수십만 건의 그런 아마추어 그런 게임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오리지널 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공간에 대한 디자인들 혹은 뭐 게임 플레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제안들이 이제 다 둠에서 사용자들의 이 모드 행위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최신의 둠들 있지 않습니까? 둠 이터널이라든지 그런 게임들 보면은 뭐 이걸 이렇게 단언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둠 모드들이 이룩해냈던 어떤 둠의 어떤 가능성들을 오히려 계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발자들끼리 만들었다면 절대로 이제 나오지 않았을 감성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둠의 이런 아마추어 모드의 그런 속성들이 이제 신작 개발에 오히려 적용되는 이제 그런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의 역사는 흥미롭다라는 겁니다. 이 작가가 있고요. 뭐 작가하고 개발자가 있는 거고요. 개발자가 어떤 특정한 이제 레벨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선사를 해놓으면은 플레이어들은 남김없이 훑어대고 동시에 새로운 플레이를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안한 것을 다시 이제 개발자가 받아들이면서 게임의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최초의 그 게임 중에 하나인 그 마드텔이나 뭐 위저드리 같은 그런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간을 그냥 한 칸밖에 못 가고 다 모는 종이로 그려야 되는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들 오늘날 이런 다크 소울 같은 게임에 사실상 모태입니다. 다크 소울 같은 게임이 그 예를 들어 정체불명의 기습을 받는다던가 그리고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엄혹한 어떤 그런 경험을 주는 그런 이제 게임 경험을 주는데 그런 DNA가 사실은 아까 그 위저들이나 바드테일 같은 게임에서 사실 다 기원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 게임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옛날 게임이 초창기에 가지고 있는 그런 DNA가 지금 계속해서 계승되고 변형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자주 제가 예를 드는 사례인데요. 그 스토커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은 이제 FPS 게임입니다. 전형적으로 그 저기 뭐 보물 사냥을 하는 뭐 외계인과 마주하는 돌연변이와 마주하는 그런 게임인데 요 게임의 그 디자인을 굉장히 이제 1대1 축적을 잘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이게 배경이 이제 체르노빌 사건 근처를 배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한다고 하죠. 그냥 게임 자체를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그 마치 고향을 가보는 그런 시뮬레이터로 대신 전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은 전혀 예측 못했겠죠. 네. 스토커 개발자들이 아니 이 공간에 살았던 그 아무튼 난민들 혹은 아무튼 그 뭐 유족들 뭐 어떤 피해 유족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줄은 전혀 몰랐겠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말 그대로 게임을 소진하면서 창의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컴퓨터 게임의 미학이라는 그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그 미학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그냥 아름다운 것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느끼는 과정 그리고 뭐 어떤 사물을 인지하는 과정에 대한 학문이 이제 미학입니다. 뭐 그걸 고통으로 느낀다면 불쾌로 느낀다면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인지 체계에 대한 어떤 관점 그 관심을 끄는 그 집중하는 것이 이제 이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 게임의 미학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서구권의 그런 논문조차도 어떤 논문들이 많으냐면 게임이 아티스틱하다. 그러니까 특정한 게임이 이제 그냥 놀이도구일 뿐만 아니라 약간 뭐 그래픽도 상당히 좀 몽환적이고 말 그대로 이제 문학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어떤 예술성을 담보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은 컴퓨터 게임의 미학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컴퓨터 게임에 드러난 뭐 다른 매체의 뭐 미학성이겠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컴퓨터 게임의 미학은 아니죠.
컴퓨터 게임이 문학적인 것처럼 보인다. 컴퓨터 게임이 회화처럼 보인다. 이것이 어떻게 컴퓨터 게임의 미학입니까? 이 상호작용하고 끊임없이 이 공간을 탐색하고 뭔가 아무튼 기존에 있는 어떤 예술은 전혀 이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인터랙티비티 속에 있는데 이런 경험이 주는 어떤 미학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질문돼야 되는 게 바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특정한 게임이 있지만 그 게임을 받아들이는 플레이어가 있고 소진시키면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자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작품으로 다시 전개되어가는 이 과정, 이 과정이 곧 우리가 이 컴퓨터 게임을 미학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다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세계에서 경험한 걸 다시 이제 게임 안으로 또 변형 적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에서 이 사물에 대한 혹은 세계에 대한 지각 능력이 변하는 거죠. 이 변화무쌍한 힘, 이것을 미학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컴퓨터 게임의 미학이라는 것은 컴퓨터 게임이 예술인 척하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냥 공통점을 찾아내는 글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컴퓨터 게임만의 그런 독특한 세계 인식 방법, 사물 인식 방법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글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럴 때 중요한 게 바로 게이머의 그러니까 소진이라는 창의적 소진이라는 그 관점인 것이죠. 요거는 이제 올해 초에 제가 했던 공연인데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100대 1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모드들이 다 나왔지만, 네, 기본적인 룰은 100명 중에 1명이 살아남는 이 게임인데, 이 게임의 어떤 지점들을 소진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모딩하는 건데 모딩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배틀그라운드 안에서 배틀그라운드의 기본적인 룰을 지키지 않고 다른 룰로 만약에 이 플레이를 한다면 이 게임은 무엇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규칙은 서로 총을 쏘지 말자. 서로 총을 쏘지 말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이제 에란겔에 들어가서 이 에란겔 섬이 이제 기본적인 맵인데 이 섬에 들어가서 뭔가 총싸움 말고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이 게임을 물론 그전에도 제가 좀 플레이를 많이 했지만 이 기획을 할 때 한 2개월간을 계속 해봤어요. 계속 해보면서 이런 것도 가능한가, 이 게임이? 이 게임에서 이런 어떤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어떤 예를 들어 캠페인이 가능한 건가? 계속해서 소진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꽤나 이 게임이 자유도가 높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자유도란 건 이제 그런 시나리오의 자유도라든지 오픈월드적인 자유도를 말하는 건데 그런 말이 아니라 쓸모없는 기능들이 많아요. 게임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그런 기능들, 고급의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탑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렌더링된 그런 자연환경,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있고요. 포토 모드도 괜찮았고 꽤. 그리고 그 옵저버 모드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시점에서 이렇게 뷰를 보고 또 급속도로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그 기능 같은 것도 꽤 괜찮았고. 사실은 그런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배틀그라운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는 계속 부가적으로 그런 이제 기능들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 이제 다른 게임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일종의 이제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게임 중계이면서도 동시에 게임 속에서 어떤 하나의 극을 만드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스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에란겔의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 이제 많이 격전지입니다. 내려와서 서로 무기를 탈취하고 싸우는 곳인데 여기서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공간은 모두의 화면에 같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제 그래픽 카드의 상태에 따라서
이 화면이 그냥 도트 덩어리로 보이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현실에 가깝게 아름답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좀 그래픽이나 게임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차이가 나는 것도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게이머들에게는 정말 당연하게 배틀그라운드 세계에서 달리고 총을 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로 인식되곤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아까 장병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진입 장벽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사실 이제 여기를 달린다는 경험이 그냥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W랑 Shift를 같이 누르면 끝나는 행위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준비 과정과 또 고사양의 컴퓨터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를 구매하는 진입 장벽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성능이 다 필요한 행위인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섹션 1의 조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지금 총질을 하지 않고 서로 모여 있는 건데,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논평을 하고 있어요. 네, 논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이 달리는 이 쾌감, 네. 그냥 달리기 그 자체의 쾌감, 게임 속의 기능인데, 그 쾌감에 대해서 이제 뭐 상찬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너희들이 서로 보고 있는 이 화면이 같지 않다라는 걸 또 논평하고 있습니다. 좀 저사양의 그런 게임 노트북을 가진 분하고 또 고사양의 게임 노트북을 가진 사람의 배틀그라운드 화면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희뿌옇게 보이고 저 멀리 있는 적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고사양의 노트북을 가진 자의 그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런 게임이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비트의 뭐 빈부격차 같은 것이죠. 결국 같은 게임 속에 같은 객체로서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어떤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 뭐 자본력의 차이에 의해서 사실 세계가 그렇게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되게 실천적으로 좀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제 그런 공간, 마구 뛰어다니는 그 쾌감을 느끼는 공간, 그리고 동시에 서로의 어떤 그런 게이밍 그런 어떤 능력이 다른 것을 이제 계급적으로 비평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죠. 여기 이경혁 그 게임 평론가님의 이제 섹션 2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어떤 소위 말하는 야만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가는 선진국, 대도시 이런 쪽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사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사실은 굉장히 고사양의 인프라를 요구하는 게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돌리려면 굉장히 좋은 그래픽 카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죠. 또 이렇게 100명이 같은 네트워크에 모이기 위해서는 그만큼을 받쳐주는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작 지금 우리가 서 있는 60년대의 폐허 혹은 뭐 아까 얘기했던 그 개발도상국의 공간들에서는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게임 플레이예요. 아주 좀 무식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이 게임은 선진국 대도시의 게임이죠. 근데 그런 게임이 드러내려고 하는 배틀로얄이라는 감각이 언제나 그 선진국 폐허가 아니라 주변부 제3세계 혹은 타자의 무엇인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우리 세계가 이 선진국 대도시에 있는 우리의 삶에도 치열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어떤 무의식은 아닐까? 라는 생각에도 좀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선 그 우리 섹션 1의 조교님, 연철웅 조교님이 뭐 이제 게이머 안에서의 서로 빈부격차를 얘기했다면 우리 이경혁 게임 평론가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게임 속의 공간이 왜 제3세계가 많을까? 그러니까 외부화된 거죠. 폭력의 외부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 제3세계로 설정되어 있고 또 뭐 일부는 이제 그런 과거 한 7, 80년대 그 레트로한 과거로 설정된 것이 결국은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이 이게 뭔가 이제 진실되게 혹은 뭐 리얼하게 드러난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래서 외부화시키는 저 과거로 밀어내고 저 제3세계로 밀어내는 그런 어떤 무의식의 하나다. 이런 걸 또 여기서 논평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한 그 게임 비평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온 사람들이 그냥 총만 안 쏘는 게 아니라 총을 안 썼더니 뭔가 이 게이밍 자체를 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관점도 얻게 되는 것이죠.
섹션 3에서는 이경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배틀그라운드의 재미의 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허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뭐 토미건이나 FN스카, 뭐 모신나강 같은 총을 우리나라에서 접해볼 수가 없죠. 이 게임에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총들을 접해보는 것이 이 게임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총기에 관한 모든 것은 다 현실적이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보시면 총기를 다 등에 메고 있는 자세가 되게 어색하거든요. 실제 군대에서 총 이런 식으로 메지 않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신 모든 총들은 다 특수부대용입니다. 일반 보병들이 쓰는 총들이 아니죠. 그리고 특수부대에서는 소위 3점 하네스라는 걸 씁니다. 이 3점 하네스를 쓰면 왜 좋으냐면 사격을 하다가 딱 총을 놔버리면 자기 가슴에 바로 떨어져요. 그 상태에서 뛸 수도 있고 또 구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총을 들어 올려서 쏘기가 참 좋은 굉장히 기능적이고 편한 하네스인데 이 총 중 어떤 것도 3점 하네스로 되어 있는 총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은 사실적인데 총을 맨 자세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비사실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점은 자 여러분들은 모두 게임의 초반에 C-130 수송기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C-130 수송기에서 뛰어내려서 이런 명총을 운용할 수 있는 부대는 정말 특수전 부대에 제한됩니다. 즉 특전사라든가 해군 UDT실, 그다음에 공군 레스큐, 또 해병대 수색대에 한정하는데 그런 특수부대의 군인들이 총을 다루는데 막 당당하게 적을 무찔러서 노획하는 식이 아니라 땅바닥에서 죽는다? 아 이건 뭐 거지도 아니고 뭔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것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게임의 재미가 어디 있느냐는 것을 이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게임의 풍경은 전적으로 사실적이지도 않고 전적으로 비현실적이지도 않은 사실성과 비현실성이 마구마구 뒤섞여 있는 모자이크적인 풍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이 현실적이건 비현실적인 건 이 세상의 축소판이자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사실은 게임이 단순한 놀이만은 아니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하는 회의나 뭐 교육과정 등등 수많은 인간의 일들은 다 자잘하게 승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서 누구나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틀그라운드는 그 모든 인간적인 게임보다 굉장히 예외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를 없애야 내가 살아남는다. 그것은 새로운 주체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게임에서 저는 핵심이 재미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뭐 역사를 배경으로 하건 아니면 뭐 비행기를 조종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건 무슨 게임이건 간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배틀그라운드도 어쨌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다른 유저들을 막 죽이게 되고 내가 끝까지 살아남고 궁극적으로 살아남으면 소위 치킨을 먹게 되는 재미가 있는데 이 게임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주체성들이 사실은 심각하게 무슨 뭐 철학적으로 성찰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상대방을 죽여 없애고 내가 치킨을 먹고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새로운 주체성을 설정하게 된다. 저는 이것이 게임이 특히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인간이 벌이는 다른 모든 여러 가지 활동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네,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길게 말하셨네요. 아무튼 이 섹션 3의 핵심은 궤변입니다. 궤변. 이 기계 비평가이신 이영준 선생님 모시고 게임의 문외한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사실은 한 3개월 동안 또 훈련하셨어요. 이게 저 플레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런 논리적인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지금 이 줌으로도 논리적인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움직이면서 그냥 게임적인 반응이 아니라 뭔가 생각하는 걸 말한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운전 연습이 필요한데 아무튼 요청드렸던 것은 뭔가 이 공간을 낯설게 볼 수 있는 마치 예술 작품을 대하듯 그런 어떤 비평적인 궤변을 요청드렸고 그래서 말씀 주셨던 몇 가지 포인트들은 이 공간이 모자이크적인 뭔가 혼합적인 방식이고 그리고 이곳은 전적으로 리얼하지도 전적으로 가상적이지도 않은 공간이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누군가를 죽여서 쾌감을 얻는다는 건 사실 인정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이가 다 죽었는데 사실은 기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내가 이기고 싶은 상대가 내 밑으로 들어와야지 기쁜 거지. 그 상대가 사라졌을 때 허무함 이런 게 존재하거든요. 인간의 욕망 안에는.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모두를 다 죽이는, 그래서 모두가 사라지는 경험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우리들의 어떤 인간성을 반하는 뭔가 레디컬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논평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재밌는 논평이고요. 제가 아무튼 이 세 개를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그냥 이 안에서 이런 강의를 진행했다라고 말해버리면 무엇을 진행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알려드린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55분의 이제 퍼포먼스였는데 이 안에서 저 4개 화면으로 지금 찢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 공간이 하나의 살아 움직인 하나의 담론적인 그런 월드가 된 거예요. 담론의 월드가 된 거예요. 무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마치 무슨 잡지의 한 장면처럼 뭐 게임 뭐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이론의 어떤 뭐 책의 한 장면처럼 바꿔버린 거죠. 아무튼 이렇고요. 뭐 실제로 이제 이런 에란겔 다크 투어라는 매뉴얼북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기념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장르가 워킹 시뮬레이션 다중 접속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예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고 맨 마지막 뒤에 보면은 그 크래프톤의 그 로고도 박았습니다. 그거 다 허락을 받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네. 물론 약간 불법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원본을 바꾼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건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상의를 해서, 이제 완전히 정당한 하나의 세계관으로 이제 인식을 시켰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게임의 매뉴얼북에는 총쏘기라든지 기본적인 원래 그 배틀그라운드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없는 기능으로 생각했고요. 오히려 뭐 이렇게 알트로 마우스로 끄덕인다던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기능은 아니죠. 그냥 끄덕일 수 있게끔 만든 것뿐이지 긍정 의사를 하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뭐 끄덕이기, 동료를 뒤돌아보기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이 안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문법을 새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이제 관람객 분들이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그 게임 공간 안에서. 그래서 강윤지란 분과 이제 김승범님 이 두 분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찍어놨습니다. 기존에 이 배틀그라운드를 하신 분들은 이런 풍경을 전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풍경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죠. 네, 총 맞아 죽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풍경은 분명히 존재는 했으나 바깥으로 나오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순간 그 이제 이러한 어떤 룰을 바꾸기로 함으로써 이런 풍경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그 옵저버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또 스피디하면서도 전혀 비현실적인 그런 드론 뷰의 미학 같은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보기도 했었고요. 이 실시간 송출 과정 안에서 카메라 웍을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맨 마지막 멸망 장면입니다. 이게 원래 자기장이 이제 모여오고 마지막에 다 이제 죽지 않습니까? 한 판이 끝나면 그 마지막 장면인데 요거까지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어디선가 비행기 소리가 나는 것 같죠? 다른 팀의 유저분이 그 패러글라이딩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걸 타면 살아날 텐데. 마지막에 저렇게 그냥 멸망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뷰를 저희가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서 개미만하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위치하게 만드는. 아마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그동안에 이런 걸 안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옵저버 뷰의 어떤 특정한 그 장면을 이용해서 굉장히 기하학적인 그런 꼴을 이제 형상화했고, 마치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기하학적인 그런 이제 뭐 회화적인 느낌을 주면서 이제 끝내버렸죠. 원래 이 게임에 저런 그 기능은 없습니다. 원래 저렇게 연출하라고 만든 기능들이 아니겠죠. 근데 최대한 모든 기능들을 다 탐색해 본 결과, 아, 이런 미적인 경험이 가능하겠다라는 걸 이제 저렇게 찾아내고 끌어내서 마치 이제 하나의 작품의 도구로서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시 한번 일부를 정리하자면은 제가 초창기에 했던 그 아무튼 원시적인 그런 게임들에서도 드러나지만 게이머는 사실은 게임의 기능들을 그냥 단순히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훑어대고 소진시키면서 창조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제가 직접 했던 이 에란겔 다크투어라는 이런 공연처럼 아예 배틀로얄 장르를 워킹 시뮬레이터로 바꿔버리고 하나의 회화적인 도구로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심지어 모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수정하고 코딩하는 그런 행위가 없어도 이 단합된 하나의 이제 네티즌들, 플레이어들의 룰만으로도 가능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히 그 게이머들의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트럭 시위 사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거의 모든 메이저 게임 회사에 모두 다 지금 트럭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네티즌들이 이제 더 이상 뭔가 이 게임 회사가 보여주는 횡포, 뭔가 일방적인 그런 소통 방식, 그리고 뭐 기만적인 그 어떤 게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항의하기 시작한 것인데, 단순히 이제 이것을 소비자주의, 그러니까 내가 뭐 품질이 이런데 내가 불매 운동을 하겠어라는 것에서 끝난다면 굉장히 그냥 수동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게이머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그런 위상 정리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게이머는 게임의 룰을 따르지만 동시에 변경하는 자라는 다소 창조적인 관점을 우리가 갖고 갔을 때 이 트럭 시위로 이제 촉발된 이 2021년의 한국 게임의 이 상황을 뭔가 더 급진적으로 전유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잠깐 뭐 게임을 직접 기획하는 분에게는 게임의 그 창조성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가 강의를 드린 거고요. 아니면 게임의 어떤 예술성을 이제 논하시는 분에게는 그것은 게임이 예술성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게임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예술적으로 새로운 시각적 능력, 새로운 인지적 능력을 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부를 잠깐 멈추고요. 5분만 더 쉬겠습니다. 5분만 쉬고 4시 7분에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물 한 잔 드시라고 그냥 쉬자고 한 거고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타픽을 사실은 좀 더 이후에 끊었어야 되는데 한 두세 페이지 안 하고 끄는 게 있네요. 간단하게 이제 요 타픽을 소개해 드리면은 이게 2000년 초중반에 있었던 일인데 우르란 게임이 있어요. 요 게임이 이제 아까 제가 최초에 소개드렸던 미스트란 게임의 계승작이에요. 그 미스트란 게임은 이 공간을 탐색하고 그리고 퍼즐을 푸는 그런 게임입니다. 경쟁적인 그런 레벨 디자인이 없어요. 근데 요걸 이제 MMORPG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MMO 퍼즐이라고 뭘 얘기해야 되나? MMO 어드벤처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주 독특한 게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르의 플레이어들은 주로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을 같이 탐색하고 뭐 퍼즐을 푸는 이런 기능에 이제 특화돼 있고 거기에 이제 만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르가 상업성이 이제 뭐 악화되면서 이제 사라지게 됐죠. 서버가 종료됐는데 우르의 게이머들이 대체제를 찾게 된 거예요. 아, 비슷한 게임 없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몰려가서 비슷하게 또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무대는 없나? 고민하다가 찾아낸 곳이 데어닷컴이라는 곳이었어요. 데어닷컴은 게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메타버스 소셜 네트워크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페셜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VR 챗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3D 공간을 이용해서 교우 관계를 만들어내고 뭐 그런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게임이 있죠. 근데 여기에 가서 뭔가 그 우르에서 하던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장면처럼 그 우르에 있었던 그런 뭐 풍경들이라든지 자연 풍광들을 이렇게 흉내내서 여기다 건축을 하면서 우르의 정체성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이제 워낙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게임이 이제 한 100명, 200명 한꺼번에 몰리면 막 이렇게 서버가 이렇게 그 밀리고 이랬대요. 렉이 걸리고. 그러니까 대어인들은 이 우르인들이 굉장히 싫었던 거죠. 게임 플레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와서 낯선 짓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대어닷컴에서 이제 너무 이렇게 분란 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우르 사람들을 따로 이제 섬 바깥으로 이제 독립시켜 버립니다. 이 안에 이 공간에서 지내 하면서 마치 이제 외국인 특화 구역처럼 차이나타운처럼. 그랬더니 이제 더 가관으로 이제 그 구역에서 우르에서 하던 짓들을 하게 되고 탐색과 노래하기 뭐 이런 이제 자유로운 그런 만들기 기능들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플레이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 사태의 흥미로운 지점은 그냥 단순히 그런 우르인들의 그런 일종의 이제 약간의 분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대여닷컴의 게임성 자체가 변한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굴러온 돌인데 박힌 돌을 빼어내고 이 대여닷컴의 게임성을 변경하는 수준까지 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물질이 아니라 하나의 혼합물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은 최근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아까 그 게임 난민 사태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뭐 마비노기라든지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뭐 리니지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요즘 로스트 아크로 많이 이주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게임들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대체제가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전 게임에서 가졌던 어떤 게이머의 어떤 특성들을 그대로 로스트 아크에 오히려 더 혼합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건데, 예를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마비노기 난민들의 이제 이 능력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마비노기란 게임 자체가 워낙 파스텔 톤의 그런 색감들을 이제 중시하고 또 말 그대로 이제 아바타 꾸미기에 이제 능력에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을 취하는 그런 게임성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스트 아크에 와서 새롭게 추가된 그 염색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로스트 아크를 마비노기화한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도표도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이 마비노기 유저가 보는 세계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까다롭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그냥 일반적인 유저들은 이 조합이 왜 예쁘지? 이 대단한 조합인데 어떻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항상 의아할 뿐이죠. 이걸 못 보니까 이런 색감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단연간 플레이를 통해서 이런 색감을 얻은 이 친구들은 로스트아크에 와서 특정한 이제 아바타 꾸미기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뭔가 마비노기화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이제 로스트아크가 완전히 변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로스트아크도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던 마비노기적인 정체성을 여기서 이제 갑자기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게임성이 달라지는 지점들, 이 지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발자는 가상의 시공간을 창조하지만 동시에 플레이어는 이미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경험들을 이제 발견한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이 잠재된 것을 발견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냥 없던 거를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존재했을 것, 가능성으로 이미 존재했지만 이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인 그 무엇을 사실은 끌어내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감지 못했던 것을 이런 플레이어의 어떤 하나의 이제 노동, 플레이 노동, 플레이를 통해서 끌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플레이어는 어떤 존재냐면 벌이나 나비 같은 존재인 거죠. 계속 매개를 일으키고 그래서 어떤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는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게임 속 안에서 게임 자체가 어떻게 스스로의 잠재성에 의해서 계속 증식되고 있는가, 그 안에 이제 게이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약간 실험적인 얘기였다면, 게임 자체는 게임 바깥에 있는 어떤 현실의 잠재태를 혹시 또 어떻게 건들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사례로 이번에 정여름 작가의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작가분이
특히나 이제 게임을 응용해가지고 이제 자기 작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시고, 그리고 보통 그냥 게임적 방법론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게임 자체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메타적 고민까지 넘어가시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 꽤나 흥미롭다고 좀 보았습니다. 대략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작년 작품인데, 그 그라이 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 작품은 포켓몬고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어요. 게임 자체가 포켓몬고는 아니지만 포켓몬고를 하고 있는 작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용산 근처에 살고 계셨나 보죠. 그래서 이 용산 근처에서 이제 포켓몬을 막 잡다가 어느 날 이상한 구역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수많은 이제 그 포켓몬고 안에서의 그 체육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은 당연히 가서 이제 내가 더 좋은 몬스터나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요. 근데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곳은 용산 미군 기지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제 사전 허가를 받고 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아마 요거 찍을 때조차도 아마 예약을 하거나 뭐 특정한 이제 방식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기 안에서는 이제 체육관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데, 자, 와봐. 이 포켓몬고의 세계에서는 나를 부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로막혀 있는 거죠. 법률적인 측면,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 의해서. 그래서 의아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도대체 어떤 공간이었을까? 이렇게 갑자기 탐구심이 들어서 이제 위키피디아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인터넷 서치 능력을 이용해서 이제 푸티지 필름을 이어붙이면서 이 영화를 만들거든요. 알고 봤더니 용산 이 기지터는 1904년부터 이렇게 민간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긴 했는데, 아무튼 완전히 이렇게 막히기까지는 벌써 114년이나 이렇게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군 기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총독부 군 기지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용산의 요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나지 않습니까? 이 가상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열려 있는데 현실 공간에서는 심지어 100년 동안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 무엇이 더 가상적인 건가? 가상도를 한번 가상의 어떤 질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무엇이 더 가상적인가? 거기 그게 존재라고 하지만 100년 동안 누구도 가본 적이 없어. 살아생전에. 예를 들어. 예. 과대하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거기 그게 존재했는데 이 게임 속에서는 갈 수는 있어.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하는 거죠. 현실이 훨씬 더 가상적이라는 사실에 갑자기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이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거거든요. 그 용산 기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평택기지인데, 이건 또 용산기지가 아니라 이제 이주한 그 평택기지에 가서 이제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여기는 어딥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원래 여기 평택 어딥니까? 험프리스 어딥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거를 생각했나 봐요. 근데 미군 쪽의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곳의 주소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조크이기도 하고 약간 센스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대답한 건데, 이게 무의식을 드러낸 것이죠. 뭐냐면 지금 요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에 있는 이 풍경이 저 한국이에요. 평택이라고요, 여러분. 한국적이지 않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한국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풍경들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죠? 우선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이 보이지 않고 건물들이 다 낮고요. 평지고. 저희가 사실 이런 공간 경험 자체를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한국적 특성 때문에. 근데 이제 평택 기지에서는 이렇게 이제 일부러 디자인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마치 이제 자기 고향인 것처럼, 그래서 그 향수병에 걸리지 않고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이런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몇십 년 동안 유지된 거래요. 그러니까 기지 자체는 또 하나의 미국처럼 디자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공간 안에는 이런 수많은 이제 이런 미국적인 그런 건물 양식과, 그리고 가장 최첨단의 그런 패스트푸드점들이 다 한국보다 더 빨리 들어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그냥 뭐 군인들을 위한 복지 그런 수단이라기보다는 군인들의 어떤 능력을 최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의 군사적 전략 하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맞죠? 네. 그래서 요때 이제 한 번 더 질문하는 겁니다. 과연 그럼 이 미군들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곳이 유사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제 한국 땅이고 기지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동시에 또 열어보면 마치 테마파크처럼 돼 있는 거죠. 미국 테마파크처럼 된 거죠. 시골 삶을 시뮬레이션 해놓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된 이 공간 속에서 하는 미군의 삶은 또 한편 얼마나 가상적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 그라이아이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포켓몬가라는 게임을 통해서 증강현실에 접근했으나 오랫동안 금지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요. 그리고 조사해보니 이제 이 기지 안에서 미군의 삶이야말로 이제 캘리포니아풍 미국인의 삶을 시뮬레이션하는 세트장 같은 것이었다. 헐리우드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가상이라고 말해야 되나? 예를 들어 오른쪽 위에 있는 저 기지 앞에 떡하니 있는 저 가상의 포켓몬인가? 아니면 114년 동안 열어보지 못한, 들어가지 못했던 실제 땅, 저게 더 가상적인가? 아니면 마치 세트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유지되어 온 이 미군 기지의 디자인 자체가 더 가상적인 건가? 여러분의 답은 어떤 것입니까? 옳은 답은 없죠. 뭐가 더 가상적이다라는 것은 없죠. 이 작품의 미덕은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고 이 세 가지 풍경이 모두 다 가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주변을 바라보는 어떤 우리들의 관점 자체를 좀 변경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네. 그라이아의 이제 중간에 이제 대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록은 현실에서는 사라지지만 가상의 세계에서는 잔존한다. 제 식대로 더 이제 급진적으로 생각하자면은 과거는 영원히 현재로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군 기지 역사라는 게 사실은 감춰지거나 뭐 은폐되어 있는 거잖아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포켓몬고의 세계에서는 드러나 버렸어. 걸려 버렸어. 하나의 증거 뭐 이렇게 얼룩처럼 드러나 버렸고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관심이 갖지 않았지만서도 이제는 알게 돼 버린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아까 그 미군 기지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이런 뭐 서구 열강과 식민지의 어떤 그런 역사,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이제 식민지에 대한 어떤 역사들을 또 고찰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가상 세계에서 과거는 은폐되지 않고 오히려 떠돌아다니고 하나의 이제 단서처럼 오히려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이제 이렇게 뭐 드라이하게 이 세 가지 관점을 그냥 논리적으로 뭐 어떤 게 더 가상적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건 그냥 제가 지금 강의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 작품 자체를. 실제로 작품 자체는 좀 모호한 톤입니다. 모호한 톤이라서 논리적으로 풀기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제가 최대한 이게 논리적으로 좀 풀어드리는 것 뿐이고요. 알아보기 쉽게. 이 작품에서는 이제 처음에 뭐 데니오, 애니오, 펜프레도라는 이제 세 자매가 하나의 눈을 이제 공유하는 이 신화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된 거죠. 이제 각자가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냥 본다. 그래서 각자의 외눈으로 그냥 협소한 세계를 본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 눈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눈의 관점. 그렇지 않습니까? 눈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데니오의 현실도 보고 있고 애니오의 현실도 보고 있고 펜프레드의 현실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눈에 세 사람이 보고 있는 현실이 막 이렇게 물론 교차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중첩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니오의 이 그라이 아이의 이 눈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눈의 존재와 같은 것 같아요. 위상적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라이언 킹이라는 최근에 이제 더 이제 새롭게 CG 실사화된 그런 이제 그 작품의 촬영 장면인데요. 저 카메라맨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모른다고 합니다. 저런 그냥 전통적인 그런 카메라맨이 돼요. 그래서 저 도르래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날로그적으로 저걸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분이 촬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서 저
카메라를 바꾸기만 하면 이 스튜디오 안에서의 위치 정보를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이 안에 이제 저 라이언 킹이 있는 그 장면을 자기가 원하는 구도대로 찍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옛날에는 이 작업들을 후 렌더링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편집실에서 뭐 이제 CG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이제 뭐 게임 엔진스러운 무엇으로 이제 마야 같은 걸로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시간 렌더링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시간 렌더링 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서는 이 카메라맨의 감각을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그냥 이 카메라를 이렇게 운용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알 필요는 없는데 자기가 지금 찍고 있는 것은 물리적 현실인지 현실이 아닌지, 이 사람의 저 두 눈에는 저 화면 속도 있겠지만 화면 바깥에 있는 저 스태프들과 이 공허한 하나의 스튜디오도 보이겠죠. 하나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두 가지 현실, 뭐 한 세 가지 현실, 네 가지 현실이 중첩해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라이 아이라는 하나의 이제 뭐 눈동자적인 이 존재는 메타버스적인 우리들의 하나의 초상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요즘 뭐 이렇게 각광받는 그런 개념어라서 마치 이제 굉장히 이제 찬양하고 또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뭘까요? 제가 보기엔 또 하는 편의 악몽입니다. 하나의 진실만 봐도 되는 거를 또 다른 진실, 또 진실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레이어를 계속 더 씌워서 한 세네 개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 그런 말 그대로 혼란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내가 선택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겹쳐 보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 작품은 이제 그런 겹치고 그 혼란스러운 어떤 감각들을 이 영화 안에 시나리오로 잘 담아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짜 주인공인 거야. 그 선을만 더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네, 이 거북이라는 가수죠. 네,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이런 뭐 인공지능, 뭐 영상 합성, 음성 합성을 통해서 아예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새로운 안무를 지금 만들어 놓죠. 요 장면 자체는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AI 음악 프로젝트였는데 엠넷에서 했던 건데 뭔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그 과거의 뮤지션을 내 눈앞에 본다라는 거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이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그 다중적인 어떤 인식 체계에 의해서는 이 과거가 영원히 현재로 오고 있다는 하나의 두려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 정말 뭐 마이클 잭슨이 우리 옆에 계속 있는 것이고 뭐 돌아가신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유령처럼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힘들게 된 것이죠. 예, 뭐 그냥 뭐 새로운 멜로디, 새로운 작품의 아이디어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그 아티스트 자체가 살아있게 돼버리는 순간이 이제 지금 도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창작에 엄청난 그 위기가 온 것이죠, 지금. 네. 이건 어떻습니까? Мегафон. Пап, привет, есть минута? Есть, но не больше. У меня тест по географии. Какая самая глубокая река Америки? О, Миссисипи. 네, 브루스 윌리스죠, 지금. 근데 저 장면을 촬영하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관여를 안 했대요. 브루스 윌리스가 허락은 했대요. 뭐 돈도 받고. 저 장면을 찍을 때는 다른 사람이 대역으로 이제 저 뭐 몸뚱아리 역할을 다 하고요. 이 얼굴을 이제 딥페이크 기술로 이제 덮어 씌워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저 배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저런 이제 단역의 배우 혹은 스턴트 배우에서 앞으로도 계속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아. 이번에 누구누구 연기 잘했어. 다음에는 또 탐 크루즈 역할을 해보게나 하면서 계속 내 얼굴 위에 이제 과거인들의 이 레이어가 계속 덮어 씌워지는 방식으로 나의 존재가 전락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밀려나거나 이제 전락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과거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잔존한다라는 것은 뭐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정여름의 작업처럼 잊혀지고 사라진 어떤 존재들을 끌어내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미 강력한 과거의 유령과 괴물들을 여기로 또 소환하는 일이기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분별할 수 없기도 합니다, 사실은. 무엇이 더 좋냐, 나쁘냐,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날 예술가들이 겪는 최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령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 동시에 당연히 이 유령들을 소환하는 자로서 또 예술가의 역할을 새로 또 이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정여름의 올해 작품입니다. 21년 지금 긴 복도라는 작품이고 지금 DMZ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되고 있는데 이 The Long Haul이라는 요 작업은 이것도 이제 약간 그라이 아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푸티지 필름을 이제 모아 붙여가지고 또 이제 특정한 어떤 시나리오를 집어넣어서 이제 약간 모호한 톤의 이제 이야기를 만든 건데 이 작품은 첫 장면부터가 굉장히 괴기해요. 약간 공포 영화스럽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약간 오컬트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폐 이제 기지, 이 미군 기지거든요. 폐 기지로 가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불러내는 듯한 그런 의식 행위를 하면서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여름 작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작업이 무엇인지. 그라이 아이를 통해서 얻었던 문제의식이 아마 이 잔존하는 데이터들이 하나의 유령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나의 무당처럼 불러내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다. 또 다른 예술가로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만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는 좀 독특한 것은 이제 아까 그거는 이제 포켓스타디움이나 뭐 체육관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여기는 왜 허용되고 왜 현실에서는 안 돼?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포켓몬고를 사용하지 않고 구글 어스를 사용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구글 어스의 그런 어떤 초기적인 작업, 이 세계를 이제 완전히 새롭게 시뮬레이션 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1984년부터 일어났거든요. 최초의 그런 시도들이. 그럼 그 시기부터 생겨난 또 다른 지구, 두 번째 지구, 또 다른 지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되는데 그 구글어스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미 사라진 기지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ATM기 그 좌표인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죠. 군사 기밀이라서 나머지는 다 막 녹지대로 돼 있고 막 뭐 그냥 이렇게 검색 불능으로 돼 있고 하는데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기지 안에는 항상 ATM기가 있다라는 그 ATM기는 이렇게 좌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상과 현실의 법으로도 감출 수 없었던 이 금융 네트워크의 힘인 것 같아요. ATM기는 중요하다. 뭐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 미군 기지에서 그 군인들은 돈을 벌어서 송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자기가 받아서 써야 되기도 하고 그 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싸움도 중요하지만 그 싸움의 이면에는 동시에 뭔가 돈을 얻고 자본이 흐르고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ATM기라고 할 수 있는데 ATM기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구글어스에서.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두 번째 버전인 거죠. 그라이아의. ATM기를 통해서 전 지구적인 의미의 이제 수많은 그런 이제 기지들, 미군 기지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런 이제 군사기지의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마지막에는 인공지능에다가 이제 예전 자기 이제 조모가 이제 그 미군 기지 근처에서 이제 일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념 사진을 이제 넣어봤더니 이제 저렇게 감정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네. 내추럴도 있고 해피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조부의 해피함에 대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어스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시각으로 이미 지나간 인간의 역사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먼 훗날 지구가 완전히 멸망해 버린 거예요. 인류가 다. 근데 기계 장치만 남은 거예요. 데이터만. 그럴 때 정체불명의 외계인이 와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유추할까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유추할 거지 않았겠습니까? 이 표정 인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피했구나 이 시기에는. ATM기가 가장 중요한 군사적 네트워크였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기계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바로 그런 입장을 이제 이 시나리오 안에다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현재 그 두 번째 작품은 이제
한편으로 오컬트의 저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간 이제 이 지나간 것들, 그리고 악마적이면서도 모호한 그런 존재들, 그런 것들을 이제 소환하는 하나의 의식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영화 자체가. 그래서 이 정여름의 두 작품이 다 이제 영화고 프티지 필름을 이어붙인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르적으로는 일관되게 이제 포켓몬고로 시작해서 구글어스로 넘어가는, 그래서 데이터화된 과거가 이 현재 어떻게 잔존하고 있는지,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탐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저는 정리해 봅니다. 아까 이제 앞서 1부와 2부를 다 정리하자면, 게임 속의 내비게이션 공간은 게이머의 플레이에 의해서 구성되고 해방되는 잠재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게임 밖으로 이런 방법론, 뭔가 가상적 매개를 통해서 이제 더 씌워서 탐색하는 거죠. 이럴 때 뭔가 또 다른 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감춰진 유령들을 해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유령에 의해서 먹혀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가 요즘 게임적인 방법론 혹은 게임 속 안에서 뭔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 끊임없이 현재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하나의 위기감이자 또 하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토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뭐 여러분과 뭐 채팅이라든지 여러분 또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또 같이 완성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1부랑 2부랑 내용이 약간 다른데요. 네. 그거를 1, 2부 내용을 한 번씩 짧게 요약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는 사실은 좀 다른 강의입니다. 다른 강의인데 이제 두 가지를 이어주는 하나의 키워드는 있죠. 그게 바로 잠재성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잠재성은 가능성하고 다릅니다.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없는 건데 이제 미래에 실현될 확률이 높은 것이 가능성인 거죠.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렇게 확률적인 그런 상상력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잠재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데 확인이 안 된 것뿐입니다. 나의 한계 때문에, 시대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뭐 사실은 드러난다는 점에서 같죠. 미래에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잠재적인 것은 우리들의 세계를 좀 더 풍부하게 보는 관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너는 더 똑똑해질 수 있어가 가능성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금방 지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잠재성으로서 이걸 인식했을 때, 아, 이미 있는 것이구나. 그 이걸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지? 라고 질문할 수 있게 되고,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이것을 억압하고 있는 것과 싸울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재성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잠재성도 다 못 끌어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는. 너무 가능성의 세계로 목매달고 있는데 이미 있는 것들도 다 드러내지 못해서 우리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관점에서 게임 속 공간을 바라보니까, 게임 공간이란 것은 원시적인 게임, 아주 뭐 초창기 80년대 그런 게임이라도 사실 무한한 그런 잠재성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쩌면은 우리가 다 폭로하지 못하고 다 끌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위저드리 게임이 오늘날 다크소울로 의외의 방식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게 말 그대로 위저드리 안에 다크소울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바로 그런 과정에 누가 역할을 하는가, 게임 개발자도 역할을 하지만 끊임없이 이 공간을 막 남김없이 더듬고 훑어대는 이 플레이 노동하고 있는 게이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머의 입장을 소비자가 아니라 좀 더 어떤 의미에서 소진하면서 창조하는 자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술가 혹은 뭔가 창조적인 어떤 그 관점을 가진 사람이 게임적인 툴을 이용해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 질문했을 때, 어쩌면 이미 존재하는 과거들, 이미 존재하는 현실들을 오히려 이 가상의 공간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채집하는, 그전에는 볼 수 없었어요. 이 안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게임이라는 안경 혹은 뭐 이 가상 환경이라는 안경이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게 오히려 이걸 끼니까 보이는 거죠. 포켓몬고로 열어보니까 갑자기 미군 기지가 감지된 것처럼, 구글어스로 열어보니까 갑자기 ATM기가 감지되고 ATM기의 이 네트워크는 뭐지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새로운 창을 통해서 오히려 이 감춰진 역사가 열리고 있는 건 아닌가를 이제 정여름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한번 제가 예시로 풀어드려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는 다른 얘기지만 네, 잠재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주신 오영희 선생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